예, 5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경제적 후생의 측정, 그리고 경쟁 균형과 어,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경제적 후생을 측정할 때는 이제 총 잉여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측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CS와 생산자 잉여 PS의 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총이익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이익을 구하는 두 번째 방식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준 놈이다. 그래서 총편익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총비용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빼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 결국은 총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이 총잉여이다 라고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균형과 경제적 후생을 살펴보면서는 후생경제의 제1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쟁 균형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후생경제의 제1정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P스타라고 하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을 Q스타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왜 스타라고 하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스타를 붙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상태가 균형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 이상적인 상태,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상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라고 하는 위첨자를 붙여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시장에서 그 경제적 후생 언제 가장 커지느냐라고 하면 균형 상태에서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러면서 균형 상태에서의 즉 균형 거래량에서의 총잉여를 구하고 균형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 수준에서 총잉여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균형 거래량보다 더 적은 수준에서 총잉여를 구해보고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총잉여가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단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수요곡선의 높이 한계 편익과 MB와 그리고 공급곡선의 높이 한계 비용 MC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가 한계 편익이 MC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량을 늘려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늘려서 경제적 후생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총이익을 더 커지게 할 수 있고 거꾸로 한계 비용 MC가 한계 편익 MB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생산량과 소비량을 줄여서 총이익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균형 거래량 Q0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총이익가 가장 커져서 어떤 방법이든 총이익을 더 커지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한계 편익 MB와 수요곡선의 높이와 그리고 한계 비용 MC 공급곡선의 높이가 일치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소비자, 생산자 둘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더 있는 경우, 어떤 놈이 있냐면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개별 시장에 참여하는 뭐 대표적인 예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냥 짤막하게 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냐라고 뭐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어디다 부과할까? 그걸 뭐 조세 객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좀 막 만족감에다가 그러니까 경제적 만족감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뭐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펠트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경제적 후생에 만족감에
부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그 만족감 또는 경제적 후생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높게 부과하고, 뭐 소비가 적으면 만족감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도 또 적게 부과하는 게 뭐 그게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를 하려면 일단 소득이 있으면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을 갖다가 뭐 세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뭐 조세 원천이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소비, 소득,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비과세 또는 거래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면 그때는 이제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면 재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소비세, 거래세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거래가액의 10%만큼을 세율로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이고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소비세입니다. 뭐 부가가치세 말고도 주세라든지 담배 소비세라든지 하는 그 소비과세 또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세에는 대표적인 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법인소득,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재산과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재산과세에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세를 갖다가 조세 유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으면 아까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비율로 표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종가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종가세, 가격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담배 소비세인데, 담배 소비세 같으면 지금은 제가 그 세율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54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당 540원의 세금을 세율로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비율이 아니라 금액, 일정액으로다가 부과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량을 쫓아서 매기는 세금이다 라고 해서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종량세, 종가세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조세 유형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제가 이 강의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정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한다. 거래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니까 거래과세 또는 소비과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매기는 세금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비과세, 거래세는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기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재산과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때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팔 때의 금액하고 살 때의 금액하고의 차이, 양도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뭐 그냥 소득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세 가지로 이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인데요.
세금을 부과하면 일단 가격하고 거래량이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놈은 만약에 저에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제 소득 중에 일부를 가져가 버리는 거거든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제가 부담하는 그 세금의 크기를 갖다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갖다가 이제 세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뭐 조세 회피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저한테 매겨진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떠넘긴다라고 해서 조세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 조세를 부과하면은 그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조세를 전가를 하게 되고요. 어찌됐든 누군가가 조세 부담을 하겠죠. 조세를 부담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조세 귀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납세자와 담세자, 그러니까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납세자, 그리고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담세자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정말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간접세라고 또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전가시키려고 하게 되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조세의 귀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후생, 총잉여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가 부담했는데 그 정부한테 돌아가는 거,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되겠죠. 조세 수입, 줄여서 세수가 되는데요. 세수보다 더 많이 부담한다라고 해서 조세 초과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축 주택 거래에 대해서 일정액의 거래세, 즉 종량세 형태로 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정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세는 수요 측면에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요. 공급 측면에 공급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 측면에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될 때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다음에 공급 측면에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됐을 때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 소비자 또는 뭐 수요자가 되겠죠. 신축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에 단위당 T1이 뭐 아까 담배 소비세 같으면은 540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갑당 또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3.3 평방미터당 또는 뭐 1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위당 T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 수요 측면에 부과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둘 중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공급 곡선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 거래세가 부과가 되면 각 수량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 지불 의사 가격 또는 한계 편익, 이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단위당 세액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단위당 세액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랑 똑같으냐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그림 그 28쪽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수직 거리를 T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그 단위당 T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좋아하는 빵을 뭐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해가지고 4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4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자, 1,000원일 때 4개를 구입한다.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4개의 수량, 그 마지막 네 번째 빵 한 단위 정말 구입해서 소비할 때는 그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이
1,000원만큼이니까 1,000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정말 정부가 세금으로 너 빵 한 단위 사 먹을 때마다 무조건 100원씩 정부한테 내라 라고 하면은 나는 네 번째 빵 하나 먹을 때 추가적인 편익이 1,000원인데 그래서 1,000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근데 세금으로 1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생산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1,000원에서 100원을 빼준 900원만큼만 생산자한테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 네 번째 한 단위 빵 네 번째 한 단위 먹어가지고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 1,000원만큼을 생산자한테 즉 빵 만들어 파는 빵가게 아저씨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정부가 들어서더니만 너 한 단위 사 먹을 때마다 100원씩 나한테 내 라고 하면은 1,000원만큼의 추가적인 만족감을 얻는데 그 중에 100원은 정부한테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0원만큼만 생산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단위당 세액 T1만큼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의 첫 번째 단계 수요 공급 모두 중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두 번째 단계는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또는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거였는데요.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좀만 설명하면은 수요 측면에 단위당 T1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그때는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그 단위당 세액 T1만큼 정확하게 이동한다.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 그림에서는 D0에서 D1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균형도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의 균형 애초의 수요 곡선 D0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애초의 균형점이 됩니다. 근데 과세 후 수요 곡선 D1과 그리고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B점 또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 과세 후 균형이 돼버립니다. 이 제로에서 E1 또는 B점으로다가 균형이 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럼 B점에서의 가격, E0, 그러니까 애초의 균형에서의 균형 가격은 P0, 그리고 애초의 균형 E0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Q0입니다. 근데 과세 후에는 균형점이 B점으로 또는 E1점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세 후 가격은 PS1이 되고요. 과세 후 균형 거래량은 Q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균형 거래량이 Q0에서 Q1으로 감소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균형 가격 PS1이라고 했는데 PS1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수요자가 정부한테 단위당 세액 T1만큼 지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PS1 해가지고 S자를 붙여놨죠.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S1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가격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PS1만큼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게 단위당 세액 T1만큼 또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곧 Q1이라고 하는 수량 수준에서 쭉 따라 올라가 보시면은 애초의 수요 곡선의 높이 A점이 돼버리는데요. 그 A점에서의 가격이 PD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PD1이라고 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생산자한테도 지불하고 정부에게도 지불하는 가격 합친 거 그놈이 이제 PD1이라고 하는 수요 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D1 중에 소비자는 PD1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지불하지만 그 중에 T1만큼은 정부한테 지불하고 나머지 PS1만큼을 생산자한테 지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 같으면은 수요 가격과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과 그리고 공급 가격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가격 PS1 이 둘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정확히 얼마냐면은 단위당 세액 T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 전에는 애초에는 P0의 가격에 Q0만큼 구입을 했는데 과세 후에는
PD1의 가격을 지불하고 Q1만큼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생산자는 과세 전에는 P0의 가격에 Q0만큼 만들어 팔았는데 이제 과세 후에는 PS1의 가격을 지불받고 Q1만큼만 만들어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좀 전 시간에 했던 것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Q0가 균형 거래량인데 그 균형 거래량보다 더 적게, 그러니까 Q0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의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경쟁 균형 상태에서의 거래량 수준인데 그것보다 더 적은 거래량 Q1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들어서 팔리고 그 다음에 구입해서 소비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총이여가 줄어들겠죠. 총이여가 극대화되질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보면은 소비자는 세금을 정부한테 납부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은 피하려고 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소비자는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냐면은 생산자, 공급 측면에 있는 생산자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조세를 부담하는 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조세를 부담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비자는 과세 전 P0의 가격보다 더 높은 과세 후에는 PD1이라고 하는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줄어들었겠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과세 전에는 P0의 가격을 지불받았는데 이제 과세 후에는 PS1만큼의 가격을 지불받습니다.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가격이 공급자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거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만큼 부담을 한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그 크기만큼 조세 부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과세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요. 소비자는 과세 전보다 낮은 가격을, 즉 PS1이란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불하지만 세금도 지불해야죠. 그래서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은 PD1이니까 즉 가격이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더 상승하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거래세를 수요 측면 소비자에게 부과했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균형 거래량 줄어들고요,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시장에 참여했으니까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겠죠. 세금 수입만큼, 조세 수입만큼 얻어갑니다. 그래서 조세 수입을 보통 이제 세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세입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또 이제 세자를 세자를 써가지고 한 해 동안에 한 해 동안의 수입을 갖다 또 세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세 수입 줄여가지고 세입 또는 이제 세수, 조세 수입 앞에 두 자 따가지고 세수라고 이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시장에 참여해서 얻어가는 게 있죠. 뭘 얻어가냐면 세수만큼 얻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당연히 이 경우에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이 0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가 경제적 후생, 총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냥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정부의 세수 세 가지를 합친 게 과세 후의 총잉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세 전 총잉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이전이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 되고요. 과세 후의 총잉여는
그때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을 합치면 그게 이제 과세 후의 총 잉여가 됩니다. 과세 전의 총 잉여 우리 좀 전에 살펴봤었죠. 좀 전 시간에. 그래서 P0의 가격에 Q0만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비자 잉여는 그 28쪽 아래 그림에서 소비자 잉여는 P0 삼각형 P0 F20 이게 이제 과세 전 소비자 잉여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과세 전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G P0 E0만큼이 과세 전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과세 전 총 잉여는 과세 전 소비자 잉여, 과세 전 생산자 잉여 합친 거, 즉 삼각형 G F E0 요만큼 요 삼각형이 이제 과세 전의 총 잉여이고요. 입니다. 자, 과세 후에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갖다 합쳐야죠. 먼저 소비자 잉여를 보면 소비자는 PD1의 가격에 Q1만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곡선 D0 아래에 있으면서 가격 PD1에서의 수평선 이상에 있는 거 그거 보시면은 과세 후의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과세 후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D1 FA 이게 이제 과세 후의 소비자 잉여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후의 생산자 잉여는 과세 후에는 생산자가 PS1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지불받고 Q1만큼 만들어 팔지요. 그래서 과세 후의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G, PS1 그리고 B 요만큼이 이제 과세 후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는 거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요. 정부는 단위당색 T1을 부과하는데 몇 단위가 거래가 이루어졌냐면은 Q1만큼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Q1이라고 하는 그 크기에다가요. 길이에다가 그리고 이제 단위당색 T1 여기서 가격 PD1에서 PS1 요걸 빼준 것도 이제 그 단위당색 T1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곱해주면은 결국 정부의 조세 수입 세수는 사각형 PS1, PD1, A, B 요 직사각형이 정부의 조세 수입 세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세 후의 총이요 다 합쳐보면요 소비자 잉여 삼각형 PD1, FA 생산자 잉여 삼각형 G, PS1, B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 세수 사각형 PS1, PD1, A, B 요걸 다 합치면은 과세 후의 총잉여 사각형 G, F, A, B 라고 하는 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세 전의 총잉여는 삼각형 G, F, E, 제로인데 비해서 과세 후의 총잉여는 사각형 GFAB가 돼버리죠. 그래서 과세 후의 총잉여가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삼각형 BA2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결국 뭐냐면은 총잉여가 과세 때문에 정부의 조세 부과 때문에 총잉여가 줄어든 크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애초에는 총잉여가 줄어든 크기 삼각형 BA20 보시면요. 그거 중간에 그 P0에서의 수평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은 애초에 과세 전에 소비자 잉여였는데 과세 후에는 소비자 잉여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보시면은 그거는 과세 전에는 생산자 잉여였는데 과세 후에는 그 부분은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BAE0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해서 자중 손실 영어로는 deadweight lo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adweight loss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사중적 손실, 죽을 사자 써서 사중적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자중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만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소비자 잉여였던 부분 그리고 생산자였던 부분인데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가버리지 않고 어디론가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소비자가 조세 부담을 했고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 줄어든 것만큼 조세 부담을 했죠. 생산자는 생산자 잉여 줄어든 것만큼 조세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친 게 정말 줄어든 크기를 합친 게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더 크거든요. 얼마만큼? 그 삼각형 BA20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초과해서 부담을 했다라고 해서 초과 부담 excess burde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가 부과되면 이 경우에 삼각형 BA20만큼 경제적 후생 총이익가 감소를 하고요. 이 부분을 조세의 초과 부담 또는 자중 손실 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발견한 하버거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 부과는 주택 시장을 왜곡시켜서 경제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조세 초과 부담을 효율성을 줄여준다, 효율성 비용, 후생을 줄여준다, 후생 비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수요 측면에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급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효과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